세 번째 3시간째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제 프로그램을 활동 내용을 선정할 때 문제가 뭔지, 그 다음에 수행을 하는 인력 구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요. 세 번째가 이제 활동 내용을 구성할 때, 이런 활동 내용을 구성을 할 때 개입 전략이 어떤지. 아까 처음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방향성으로 목적을 달성하고 방향을 잘 유지하고 목표를 잘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 활동 내용을 구성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여기에 들어가는 보조 인력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전문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아니면 기관의 슈퍼바이저들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거나 보조 인력들까지도 인력 구성에 넣을 때 다 포함시켜서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가 활동 내용을 구성을 할 때 개입 전략을 설명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입 전략. 세분화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적인 방법이 바로 개입 전략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이용자와의 계약을 체결해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개입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무슨 소리냐? 클라이언트가 바라는 대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들이 요구하는 것, 기대한다는 게 클라이언트의 변화잖아요. 아니면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나의 문제를 좀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 그게 기대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맞도록 개입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입 전략을 선택할 때는 프로그램 목표가 무엇을 변화시킨다라는 걸 제시한다 그러면 개입 전략은 어떻게 할 건데요?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목표는 무엇을 변화시킬까라는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는 거고요. 개입 전략은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떻게 할 건데 하위 목표들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실천 목표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음주 횟수를 일주일에 한 번 소주 한 병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하셨을 때 그러면 이거는 목표고요. 개입 전략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 건데 운동하고 공부하고 안주 만드는 거, 가족들과 식사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방법, 어떻게 하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입 전략은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가 하는 걸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목표들이 달성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활동들의 집합체가 개입 전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활동들, 이 활동들의 집합이 바로 프로그램 개입 전략이다. 실천 목표들, 하위 목표와 실천 목표들이 바로 프로그램의 개입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실 수 있느냐? 똑같은 거죠. 개입 계획과 전략, 교재 210페이지를 보시면 목적은 현재의 상태에서 바람직한 상태로 프로그램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분석하고 요구 사정을 통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바람직한 상태로 가는 거죠. 이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들이 있으면 아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위 목표가 있으면 이런 실천 과정들을 통해서 서비스 기술이나 개입 전략을 통해서 세부 실천 목표들, 실천 활동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방면 A가 A 다시로, B가 B 다시로, C가 C 다시로 현재의 상태에서 바람직한 상태로 가는 것, 이 과정 중에 실천 기술이 바로 개입 전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도표를 보시니까 좀 편하시죠? 그래서 프로그램 활동 구성 시의 개입 전략의 유형은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개입 전략.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합리적, 경험적 변화 전략이다. 그래서 서비스 이용자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판단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개입 전략입니다. 이해하면 거꾸로 개입 전략들이 다 합리적이고 경험적이어야 된다는 의미로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규범적, 재교육적 변화 전략이다. 인간 행동의 동기에 차단해서 주로 교육 및 훈련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채택한다. 서비스 이용자가 행동에 동기부여를 부여해서 사회적 규범과 일치시키는데 주안점도 실행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처럼 거꾸로도 이렇게 규범적이고 교육적인 어떤 변화들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로
개입 전략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고요. 자, 그렇게 보면 이제 개입 전략의 유형들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아까 보셨던 것처럼 두 가지 보셨던 거에 이어서 세 번째, 권력 강제적인 변화 전략도 있어야 된다. 사회적 관계에서 인간은 권력 추구의 동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가장 극단적인 예가 전쟁, 아니면 경제 전쟁이 되었던 실제 전투가 됐던 어떤 그런 것들이 극단적인 예로 보여지는 거죠. 누구나 인간은 그런 권력 추구의 동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서비스 이용자는 기존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강화시키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변화 전략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기, 능력, 기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기는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고, 능력은 사회적인 관계나 이용자의 의지, 신체적인 능력들을 다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 권력과 강제적 변화 전략에서의 기회는 환경의 여건들이 어떠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머물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아니면 서비스 이용자가 머물고 있는 환경에서의 기회와 자원이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걸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자, 개입 전략의 유형. 그러면 이 전까지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개입 전략의 유형을 봤고요. 유형에서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 실천 방법에 따른 개입 전략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속의 사회복지 실천은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이나 아니면 실천 방법 아니면 사회관리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정책론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합니다. 특히나 인행사에 가서도 많은 공부를, 사람의 사회복지적인 어떤 관점이 사람을 환경적인 인간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이제 개입 전략을 세울 때 이 주변의 환경의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서비스 이용자가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알고 계시고, 그런 그 환경을 미리 검토하고, 아까 말씀드린 동기나 환경이나 기회를 봐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설정하고 내용들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의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람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내 주변 환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클라이언트나 서비스 이용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이해를 하고 그거에 맞는 적절한 개입 전략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접적 실천 방법에 따른 개입 전략은 개인이나 가족, 집단에서 잘못된 개인, 가족, 집단입니다. 개인, 가족, 집단의 서비스 이용자 체계로 모아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실천 활동입니다. 서비스 이용자의 기능 강화 및 역량 강화 수준 등의 증가 등이 바로 이런 직접적인 개입 실천 방안에 따른 개입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간접적인 실천 방안에 따른 개입 전략은 서비스 이용자의 체계, 아까 말씀드린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했죠. 집단, 지역, 조직사회, 정부 등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도모하는 활동입니다. 서비스 이용자나 클라이언트의 직접적인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지역사회나 아니면 국가나 지방,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줌으로써 그런 변화를 유도를 해서 간접적으로 그런 변화들이 서비스 이용자나 클라이언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환경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환경 속에 있는 인간을 변화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실천 전략들, 개입 전략들이 바로 간접적인 실천 방안에 따른 개입 전략입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기관 간의 협력, 아니면 정보 제공, 의뢰, 아니면 상호 연계 활동 등을 통해서 간접적인 실천 방안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두 개의 실천 개입 전략을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직접적인 실천 방안, 간접적인 실천 방안으로 이제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사례 관리.
보통 이제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면서 서비스 실천에 대한 것들, 사례 관리에 대한 그 어떤 이론적인 구성들을 바탕들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사례 관리는 뭐냐? 보통의 서비스 이용자나 클라이언트들이 단순한 문제를 갖고 오시는 경우들은 거의 없죠.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또 개인의 서비스 이용자나 클라이언트의 개인적인 욕구도 이전과는 달리, 이전에는 뭐 단순한 초기 산업사회였을 때는 단순한 의식주의 문제나 아니면 생존에 관한 문제가 욕구가 컸다라고 하면 지금은 생존뿐만 아니라 다른 정서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아니면 뭐 다른 환경적인 부분까지도 욕구가 굉장히 다양하죠. 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문제 또는 직접적인 욕구 해결에 욕구 부족에 따른 아니면 미해결에 따른 아니면 욕구 증가에 따른 어떤 서비스 이용자 대상자들을 직접적으로 실천하고 아니면 또 간접적인 실천 활동들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전개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할 때 여러분 사례 관리를 배우시겠지만 사례 관리를 할 때 보통 사례 관리 회의를 서비스 이용자 아니면 클라이언트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 사회복지사 쪽에서 그다음에 건강을 담당하시는 보건 쪽에서 그다음에 어떤 법적인 문제를 문제가 됐을 경우에 경찰이나 아니면 변호사나 아니면 또 건강을 위해서 질병이나 이런 문제를 위해서 보건 쪽의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간호사 선생님이 오신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분야들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들을 동시에 건드려 가주는 거죠. 통합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아니면 개입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개입 전략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서비스 이용자 사례 관리에 대한 개입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 기획가로서 사례 관리 개입 전략 기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프로그램들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들을 만들고 어떻게 서비스 이용자나 아니면 클라이언트에 개입할 건지 이런 전략들을 만드는 방법들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실천할 건지 간접적으로 실천할 건지 아니면 간접적인 사례 관리 방법,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들을 통합한 사례 관리 실천의 방법으로 프로그램 개입 전략을 세울 건지 이런 것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가 프로그램 기획과 전문 사회복지사로서 사회관리 개입 기술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할 건데요. 서비스 이용자 사회관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해서 로시라는 연구가 1999년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서비스 이용자의 사회적인 대경. 세 번째가 서비스 이용자의 위기 경험. 얼마 나이 때 사회적인 경험들, 위기에 겪는 경험들을 했느냐. 퇴직, 이혼, 사별, 결혼 후 자녀 분리 등 심리적, 정서적인 어떤 경험들, 위기에 대한 경험들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치료 계획은 적절한지. 그 다음에 보호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치료 계획에 동조하는 서비스 이용자와 그의 가족들은 있는지. 그 다음에 가족의 신체적, 심리 정서적 안정성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외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의 수혜 가능성 여부 등을 사전에 분석을 해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사례 관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사례 관리자가 서비스 이용자와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들이 충분한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지 미리 사전에 분석할 부분들 아니면 관계 형성, 라포 형성하는 기술들을 사례 관리자가 전문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지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사례 관리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비스 이용자와의 관계 형성 기술, 교재 21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보통 초기 서비스 이용자의 관계 형성 기술에서 첫 번째, 초기 관계 형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정당화 단계, 또 단서가 만한 중요한 특성에 주목하는 단계, 감정이입의 단계, 권위와 권한을 활용하는 단계, 또 저항에 대한 적절한 통제 단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이용자의 사례 관리를 하는 전문사회복지사라 그러면 아까 이 앞에 설명한 9가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신상 또 가족 또 환경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이제 사례 관리 기술 서비스 이용자 관계 형성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실천하는 개입 전략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초기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라포 형성 잘하고 나에 대한 제가 전문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또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 선생님에 대해서 라포 형성 신뢰관계가 형성이 잘 되면 개입 전략에 따른 프로그램 진행이 잘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정당 확인 서비스 이용자들은 사회적 약자이고 나의 욕구를 채워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서비스고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다라고 정당화하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단서화되는 중요한 특성 프로그램의 개입을 전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특성들을 이해했죠. 위기 관련 경험이 있는지 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마음적인 어떤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있는지 아니면 마음의 정서적인 어떤 상처가 있는지들을 다 알아서 그런 부분들에 사회복지사, 전문사회복지사 어떻게 대응을 해주는지 개입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주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거고요. 또 감정이입 단계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분들에 대해서 나도 당신과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도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 당신의 그런 아픔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때로는 나의 권위,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또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아니면 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책임자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이용하는 단계도 있죠. 클라이언트가 아니면 서비스 이용자가 저항을 하는 그럴 때 그 다음에 저항에 대해서 적절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관계들을 거쳐서 서비스 이용자와 클라이언트와 초기 관계를 잘 맺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라포 형성한다라고 하는 과정들인데요. 개입 전략을 실천하는 과정 중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라포 형성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담과 치료 기술입니다.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2차적 서비스가 가능하죠. 상담에 직접적 서비스 제공을 중요한 요소는 뭐가 있느냐? 첫째,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산의 기술, 대인관계 기술과 실제적 과제 수행 기술을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해하고 학습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상담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자기를 바르게 바라보는 거에서 시작을 합니다. 내 안에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깊으면 타인에 대한 상담을 진행을 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감정이입의 단계라든가 아니면 그 클라이언트의 저항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단계별로 자기 정당성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과정에서 나의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다음에 과도한 감정이입 단계가 일어나서 문제를 바르게 보지 못한다거나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착각해서 함께 동조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훈련되어 있는 기관들이 많이 필요하고 훈련의 과정이 엄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 그 전문사회복지사 사례관리를 개입 실천 전략 기술을 하는 사례관리를 하는 사회복지사가 그러면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또 소양이나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용기를 주고 클라이언트에게 역량 강화와 동기부여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기술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자원적으로 제공하는 기술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위기 개입할 때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또 직접적인 도움, 상담을 통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기술들을 잘 가지고 있으셔야 사례관리 전문사회복지사 개입 전략에 대한 사례관리로서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사례관리 기술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서비스 이용자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올바르게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 많이 함께 참여해서 그런 기관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고 또 그런 그 참여에 많은 사람들이 또 나와서
다른 데 가서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주변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예비 잠재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한테 전달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좀 더 행복해지고 사회적으로 함께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적극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사회복지사가 서비스 이용자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 기관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기업의 전략에 대해서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꾸 용기도 올려주고 그런 게 좋은 거라고 알려주고 권장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런 서비스 이용자의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 프로그램의 방향성이라든가 프로그램 진행 방향들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바로바로 알 수 있고 피드백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생존 기술 교육이나 실제적인 정보 제공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지지 서비스 제공들을 많이 해서 보통 이제 그 전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서비스 이용자들이나 클라이언트한테 긍정적이고 정서적인 지지들을 칭찬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하시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런 칭찬을 통해서 정서적인 지지를 통해서 서비스 이용자한테 동기부여가 되고요. 참여하는 의지도 높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긍정적인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기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자 참여 촉진하는 중에서 세 번째가 서비스 이용자의 말씀들을 잘 들어줘야 되는 거죠. 어디서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처럼 들리는 거죠. 용기도 가지고 말 잘 들어주고. 그래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경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컨택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세가 다르고 있어요. 상담하면서 아니면 클라이언트 말 들으면서 팔짱을 끼고 있다거나 아니면 사선으로 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째려본다거나 이런 부정적인 자세는 좀 좋지 않죠. 그 다음에 시간이나 약속 같은 것들 엄격히 지어져서 통제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존중감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의 약속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케어 매니저로서의 역할도 필요하죠. 케어 매니저 프로그램 기획가이기도 하고 전문 사회복지사이기도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한테는 그분들을 돌봐주는 케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케어 매니저로서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 케어 매니저로서의 역할은 지역사회의 서비스 제공 체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는 활동 내용들을 구성을 해서 서비스 이용자들이 그 정보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어디 가서 또 어떤 문제가 다시 발생이 되면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지 정보들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케어 매니저는 서비스 이용자가 겪을 수 있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낯설음 등 장벽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실제로 연계가 발생했을 경우에 혼자 보내면 어렵죠. 낯선 기관에 또 현재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어떤 욕구가 충만한 상태에서 가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함께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연계를 해도 잘 연계해서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관찰을 해서 서비스 이용자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네 번째는 지역사회 자원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자들한테도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원 제공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지역사회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고 사회적인 어떤 문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기관들이나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어울려서 문제 해결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적인 네트워크나 아니면 기관 간의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그 연계를 방해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케어 매니저로서 연계를 발생하는 이런 요인들을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잘 피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꾸로 보시면 첫 번째 연계를 방해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는 첫 번째 잘못된 의사소통 잘못된 의사소통으로서 원인 파악을 잘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관 간의 경쟁으로 서로 간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연계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서비스 이용자 자신이 연계해서 저는 거기 가기 싫은데요. 서비스 이용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경우에 적절한 상담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가기 싫어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케어 매니저,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연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네 가지 경우를 잘 연계를 방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적응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 케어 매니저로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아가는 것들, 그것도 케어 매니저로서 필요한 어떤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활동 내용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3시간 동안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강의실에서 선생님들하고 함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즐겁게 5월 6일 날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